존경하는 최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지금 이 시각에도 묵묵히 봉직하고 계시는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 제4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이승복입니다. 어제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그 동안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 4절을 부르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너무나 감격에 북받쳐서 울먹이셨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독립운동가 모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영상의 문제점을 먼저 제기하고 그 다음에 시정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는 그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기초인 상해 임시정부의 임정 요인은 단 한 분 계셨습니다. 역사적인 판단을 어찌하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인 석주 이상용 선생, 그리고 초대 대통령인 우남 이승만, 초대 법무총장과 재무총장을 지내신 성제 이시영 선생, 그리고 국무령을 지내신 안창호 선생, 단 한 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그 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 신흥무관학교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립운동사를 정확히 다시 봐야 됩니다. 신흥무관학교의 후신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니고 정확히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는 그 학교 출신입니다.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해서 헌법에 박혀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정질의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자신들의 영리 행위를 위해서 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가지고 각종 감언이설로 선량한 공직자를 유린한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이 천박한 자본주의에 찌든 기업의 행태를 이 사회에 알리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당연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발언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고생하는 공직자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민기후환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당시 어떤 연유로 LG전자와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그린카 충전 인프라 구축에 다양한 융합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작년 7월에 현대기아차, LG전자, 두산로보틱스, LS-이링크 이렇게 국내 대기업 4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전자는 로봇 이용한 충전 기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난항을 겪으면 축소할 수도 있고 또한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LG전자는 그런 과정에서 협약 상대방이던 서울시와 어떠한 교감도 없이 사업을 철수하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협약을 해지한다, 유감이다라는 법적으로 아주 매끈하게, 아주 충분히, 아주 완벽하게 다듬어진 공문 한 장을 달랑 보내옵니다. 이게 저를 더 화나게 했던 이유입니다. 본부장님, LG전자가 사업을 철수하게 된 배경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올해 4월 22일에 그 사업 종료를 공개를 했고요. 이것이 기사화되면서 저희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좀 협력서 문제도 구체적인 것들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상세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철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협의가 전혀 없었나요?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개별 건건에 대해서 일부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사업 철수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라고 해도 충전기 하나 제대로 설치한 게 없고, 해지할 때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심지어 사업본부도 해산하고
자회사인 하이비 차저까지 청산한 뒤에야 본위원회 요청으로 서울시에 공문을 한 장 달랑 보내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우선 대기업으로서 이런 친환경 미래산업 경쟁력에 대한 경영 판단이 이렇게 좀 성급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협약을 맺은 당사자들, 우리 시를 포함한 당사자와 관련된 여러 협력사들이 있는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와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러한 LG전자 충전기 사업 철수 이후에 방치되는 충전기 문제, 그 다음에 기업과의 상생 문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보완 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재 서울시에 LG전자 제품으로 설치된 충전기들의 사후 관리를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LG전자는 30년도까지 서비스 조직을 운영하겠다라는 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보다 공격적으로 업무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런 협약을 할 때 있어서는 그런 기업들의 법규 위반 이력이라든가 그동안 맺은 업무 협약에 성실하게 이행하는 정도, 윤리 경영, 그리고 ESG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력 파트너를 정하도록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신뢰도를 이용해서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하고 자신의 영리 행위를 위한 병풍으로 쓰다가 사업이 부진하니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현실, 서울시를 상대로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도 책임 있는 사과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LG전자의 모습은 저는 이대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부정납품 사건을 조달청에서 입찰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도, 2024년도 전체 계약 물량 LG전자 2245건, 삼성전자 2307건에 대해서 전량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박한 대기업의 자본의 논리를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국민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장난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또다시 우리 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누리꾼들에 따르면 이름이 너무 길어서 민생지원금, 줄여서 민지 또는 민생대여, 소비대여, 그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잘 모르니까 그거 뭐더라? 이재명 대여?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걸 다 알아듣고 그게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소비 쿠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이 국가에서 직접 나눠주는 아름다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생지원 쿠폰으로 서먹했던 부관계가 좋아졌다. 아버지랑 싸워가지고 화해를 못했는데 아버지랑 허심탄회하게 소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출금 내고 할부금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없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계란 한 판을 사들고 와서 먹는데 노른자가 더 고소하게 느껴진다.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라디오 프로그램에 수기 공모하듯이 그 쏟아져 나온 미담 중에 저도 있습니다. 저 또한 굶주림에 배고팠던 그런 허기를 이 민지로 이재명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바로 이 민생에 본 소비 쿠폰의 지급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제가 처음 하는 시정질이어가지고 무척 떨리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나요? 예. 시장님 취임하시고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좋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죠? 예,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이 채무 관리는 정말 엄격하게 해줄 걸 바라신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13년 만에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감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었을 거고요. 또 서울시는 지난 3년간 건전재정 기조하에 채무 규모를 계속 감축해 왔습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11조 8,980억 원이었던 채무 잔액을
25년도에는 11조 3,018억 원까지 줄여서 약 6천억 원의 채무를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6천억 원을 채무를 감축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의 재정 상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어느 한 사업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없겠고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총론적인 질문을 하신다면 제일 많이 써야 될 때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약자와의 동행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도시의 인프라,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투자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가 13조 9천억 원. 정부는 이 중에서 90%를 국비로, 10%를 지방비로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몇 %를? 타 지자체와는 달리 저희가 25%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중앙정부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 거 같은 맥락이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의원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서울시 의원입니다. 서울시 의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당연히 불합리한 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적어도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처음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이번에는 지자체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 국회에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마 상임위 차원이나 그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의 부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저희가 당연히 의견을 내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기회 자체가 박탈된 거죠. 갑자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도지사 협의회 때도 그렇고 시도지사 협의회 직후에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처리돼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드렸습니다. 생색은 대통령이 내시고 고생은 시장님이 하시고.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정부는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를 듭니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서울 시민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비 쿠폰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액은 2조 9천억 원, 최근 5년간의 추경 중에 가장 과중한 수준입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기획조정실장 정상훈입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도한 부담을 감당한 여력이 충분한가요? 전혀 충분치 않습니다. 1차 추경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요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예,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6대 4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가 부담하게 될 부분은 한 3,500억 원, 25개 자치구는 약 2,300억 원 부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 1차 추경에서 이미 구조조정을 완벽하게 마친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여유 재원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할 텐데 지금 사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여유 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3,500억 규모를 지방채로밖에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님 재임 기간 중에 6천억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기조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재정국에서, 예산과에서 고생하셨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채무 비율을 줄여왔는데요. 이번에 3,500억 규모를 지방채로 발행하게 되면 또 채무가 또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계란 노른자가 고소한 것도 중요하고 아버지랑 싸운 것도 중요하고 부부가 금슬이 좋아진 것도 중요한데 적어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폭탄이 하나 또 떨어졌다라는 거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기획조정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다 좋아하십니다. 저 또한 좋았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자장면도 먹고 밥도 먹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시키면서까지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지금 입법 폭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시민들이 좋아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사업을 포기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야 모두 구청장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 부담이 약 3,500억 원, 이거를 그냥 단순 수치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0,000원짜리 도시락 3,500만 개입니다. 3,500만 개.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감사한 마음으로 잘 썼지만 뒤돌아서 봐서는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새삼 느껴야 됩니다. 이거를 서울시의 예산으로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 예산, 가장 중요한 발인 철도 예산에 1,974억 원, 경전철 예산 1,653억 원, 이거 두 개 합치면 3,600억입니다. 우리 이 사업을 하니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논쟁이 있습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지방에 부담을 줬습니다. 시민들의 발을 책임지는 버스 운용비 재정 지원이 연간 3,615원,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소방정책 사업비, 이렇게 따지면 고작 1,900억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되는 소비 쿠폰 예산 5,794억 원은 중앙정부의 선심성 주요 정책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에게 이러한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을 손 놓은 채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급하고 시급한 그런 민생 사업들을 뒤로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야 하는 지급의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생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시민의 삶을 지탱해 줄 중요한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고 빚을 내야 하는 대단히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사업을 희생해야만 하는 일방적으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 이러한 비정상적인 중앙의 행태를 반드시 서울 시민의 힘을 모아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많은 청년 안심주택과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서울시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 그 비난의 손길을 서울시 쪽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고요. 네. 이 사실을 제가 보고 서울시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일할 리가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러한 오해도, 적어도 이러한 오해는 우리가 풀고 가야 되겠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 욕을 지금 시장님이 먹고 시 공무원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이거 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를 방치하셨습니까? 방치한 게 아니고요. 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절차가 사실은 구청하고 국토부로 직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여기에 이른 데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는데요. 일단 예를 들게 해서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일단 바탕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증보험이 이게 허그의 보증보험인데 이게 과도한 LTV 기준 등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자의 가입 및 기존 가입자의 보험 갱신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건설 환경이 최근 들어서 2, 3년 동안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세계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그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더 이제 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현재 준공된 80개의 사업장 중에 대부분의 사업장은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재정이 열악한 7군데에서 가입을 못한 상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런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보신 그 보증보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증회사가 보증가입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리고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을 해야 이제 그때부터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단계에서 구청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 상징적으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구청과 서울시와 국토부 이게 모두 다 함께 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설계할 때 법안을 만들 때 그 구조 자체가 구청장 중심이고 직접 보증보험에 관한 문제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를 건너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왜 보증보험도 가입 안 했는데 그 입주 신청을 받도록 했느냐 이제 이런 비판인데요. 이런 사업 구조를 이해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하자가 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치구를 계속해서 그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도록 그리고 미리 아마 이제는 자치구의 공무원들도 이 심각성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계속 챙기고 또 자치구에서도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한 상태에서 입주를 시킬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예. 다만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허그에서 보증보험 요건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또 일견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강화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런 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청년 안심주택에서 그 들어온 청년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 때문에 지금 또 언론에서는 마치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부풀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이 임차인의 보호 계획은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도 그 충분히 피해자의 숫자를 줄이고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지금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사업장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군데인데 7개 중에 4군데인데 총 임차인이 287세대고 선순위 임차인이 134세대, 후순위 임차인이 153세대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선순위와 후순위를 나누어서 구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선순위는 사실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대항력도 있고 우선 면제권도 있고 대항요건을 다 갖춘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후순위 임차인들입니다. 후순위 임차인들은 그래서 다행히 전세사기 특별법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그 후순위 임차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데에도 한 2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나가고 싶다라는 입장을 가진 후순위 임차인들이 계십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률 상담을 해드리면서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 사정을 전후 법리를 이해하시면 필요 이상의 패닉 상태에 빠져서 당장 굳이 퇴거를 안 해도 되는데 난 불안하니까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를 피해자 구제 절차에 대한 법적인 권리나 절차를 충분히 알려드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법의 그 중앙정부에서 법률 간의 충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의 미비점. 제가 저 피해 청년들을 만나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권유한 사업 아니냐, 공공이 관여한 사업 아니냐, 그러니 책임도 서울시가 져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를 요약하면. 사실 근데 이제 이 청년 안심주택 사업은 기본적인 구조는 민간 주택이죠. 민간 사업입니다.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이 수익을 내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가장 그 주안점을 두고 관여한 부분은 사업을 장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주택에 많이 입주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준다든가 용적률을 높여줘서 수익률을 높여줘서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준 만큼 청년들에게 싼 가격으로 임대를 줘라 하는 취지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구조를 이제 청년들은 이건 서울시가 보증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가 뭐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걸로 그날 보니까 그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공공의 관여가 어느 정도이건 간에 젊은 청년들이 전 재산을 거의 뭐 전 재산일 텐데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해 줘야 될 게 공공에서 해야지 될 역할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책임이 뭐 구청에 있다, 시청에 있다, 혹은 뭐 정부의 입법 불배에 있다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먼저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선순위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채권이 확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은행에다가 이전을 해서 은행에서 꼭 빨리 퇴거하겠다고 하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하도록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게 없고요. 이제 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위들인데 후순위 임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저희가 그걸 매입을 하는 겁니다. 매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매 차익이 생기고 그 경매 차익에서 후순위 임차인들까지 다 이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큰 틀에서의 구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성세대가 아닌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 아닙니까? 이 청년들 미래 세대의 주역입니다. 이 주역들이 이러한 이제 사고를 당하면 사실은 낙심하잖아요. 포기하게 되고 사고는 어디든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날 수 있고 안 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발상이고요. 안 나도록 하는데 그래도 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막느냐가 사실 행정의 기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서울시 대책은 있습니까? 몇 가지 방면에서 지금 보완해야 될 것들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할 수 있게 되면 사고를 줄일 수 있겠죠. 이걸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국토부에 건의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그 국토부로 직접 그 연결고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조금 서울시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희들의 관리 감독 권한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용 승인 예정 사업장은 사용 승인 접수 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그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규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또 신규 사업자 재무 견적성 확보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좀 나서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자기자본 비율이 1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사업 환경이 나빠지니까 금방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을 한 1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도 강화하겠습니다. 즉시 몇 번 이게 경고를 하고 안 되면 바로 과태료 한 3천만 원 정도 부과하고, 또 3회 이상 가입 요청 불응 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도 말소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이외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위약금 부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나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약금을 부과하고 2차 보전을 환수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진심으로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만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